머티리얼리스트라는 이 영화의 포스터와 예고편을 보면 옛날에 봤던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그 시절의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이죠. 부자인 남자와 가난한 전 남친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 그리고 이 여성의 직업은 커플 매칭 매니저죠. 이런 삼각관계도 많이 보았던 것이고요. 사랑에 냉소적이었던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서사도 그리 독특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영화였다면 이런 식의 제목이 붙지는 않았겠죠. 머티리얼리스트, 이 말은 흔히 물질주의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속물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상당히 흥미롭다는 생각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봤더니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어울리기 어려운 현실과 감정, 낭만 이런 것들이 엮여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그 시절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처럼 어떤 정점에 있는 로맨스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잔혹한 면이 있죠. 또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영화가 가진 그런 다채로운 간극이라고 할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따로 이 영화를 연출한 셀린송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스포일러가 아주 많습니다. 아직 머티리얼리스트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머티리얼리스트는 데뷔작 패스트 라이브즈로 오스카 후보에도 올랐던 셀린송 감독의 작품입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셀린송 감독은 데뷔 전 생계를 위해 뉴욕에서 실제 커플 매칭 매니저로 6개월 정도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영화를 구상한 거죠. 이때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셀린송 감독은 그 일이 너무 재미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작가가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빨리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보여주는 매칭 매니저의 현실을 보면 고객들이 스스로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을 아주 낱낱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모습이 재밌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의 초반부는 다코타 존슨이 연기하는 주인공 루시를 통해서 일종의 연애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객들은 저마다 확고한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조건들은 대부분 숫자로 나타납니다. 신장, 연봉, 나이, 심지어 BMI 지수를 내세운 사람도 있고요. 이런 숫자들을 기록한 후 고객들을 다시 이 숫자에 맞춰 판단해 서로가 제시한 숫자가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을 맺어주는 게 루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조건들이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옛날 영화나 음악도 어느 정도 알 정도로 성숙한 여성을 원한다면서 그 여성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어야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고객도 있고, 또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엄청난 조건들을 제시하는 그런 고객도 있죠. 셀린송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자신이 매칭 매니저로 일하는 동안 이 직업이 고객의 욕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매칭 매니저에게는 매우 솔직한데 심리 상담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상담사와 나누는 대화는 영혼에 관한 것이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일, 심리적인 위기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매칭 매니저를 상대할 때 사람들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런 스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게 된다. 그만큼 사람들은 연애 앞에서 더 솔직한 욕망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루시가 만나는 고객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 루시가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게 갖는 어떤 현타,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는 아주 냉소적인 유머 코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시의 직업이 단순히 그런 코미디의 설정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죠. 극 중에서 루시가 결혼식을 앞두고 망설이는 고객의 진심을 듣는 장면에서 저는 제 선입견보다 이 영화가 이 직업을 상당히 진지하게 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9커플의 결혼을 성사시킨 루시가 결혼식에 참석하죠. 그런데 이때 신부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느끼는 그런 괴리감을 털어놓습니다. 여기에서 루시가 하는 말의 대사가 재미있었어요. 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가장 어둡고 추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대사가 재밌게 느껴진 이유는 흔히 이런 장르의 영화에서 굳이 말로 꺼내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영화였다면 주인공과 시청자만 알고 있는 그런 감정과 내막인 거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감정들을 당사자가 입 밖으로 털어놓게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장면 말고 이 영화에서는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죠. 아무튼 이 장면에서 결혼을 주저한 신부는 그 남자가 우리 언니의 질투심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 언니의 남편보다 더 좋은 직업과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준다.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신부는 그런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루시가 아주 능숙하게 그 사람의 감정을 포장해서 말해주죠. 결국 가치의 문제네요. 그 남자가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도록
해주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 영화가 물질주의자들을 바라보는 복합적인 시선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저열한 이유로 사람을 선택해 결혼하는 게 뭐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과 상대의 가치, 그리고 그런 상대를 선택한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마음 한쪽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인간 아닌가, 이런 구도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묘사되는 루시를 보면 루시가 딱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루시는 사모펀드 매니저인 해리, 그리고 케이터링 업체 직원으로 서빙을 하고 있던 전 남자친구 존을 만나죠. 이 두 남자의 대화에서 루시가 가진 복합적인 내면이 모두 연출되고 있습니다. 해리와 춤을 추면서 루시는 자신이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의 조건에 대해 절대 포기 못하는 조건은 부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있으면 좋은 조건은 정신이 알찔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사부치게 부자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존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과거에 그와 헤어졌던 순간을 떠올리죠. 두 사람의 기념일을 뉴욕의 근사한 식당에서 기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가는 곳마다 주차 비용이 비싸서 존이 신경질을 부리고요. 하필 기념일에 이런 말다툼을 해야 하는 것이 괴로웠던 루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가난하다고 널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래. 그런 내가 너무 싫어. 나는 속물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속물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찾아오는 그런 자괴감인 거죠. 그러한 루시의 감정과 상황들을 보면서 머티리얼리스트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할 때 뉴욕만큼 어울리는 동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는 너무 많죠. 그런데 뉴욕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인 동시에 어떤 낭만을 상상하게 만드는 도시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소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루시의 입장에서도 과거 존과 함께 배우라는 꿈과 그런 낭만을 쫓아 뉴욕으로 왔을 테고, 하지만 이곳이 그런 낭만으로만 살기는 버거운 곳이다라는 걸 깨달은 후에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낭만을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독하게 속물적인 뉴욕의 결혼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고찰 역시 셀린 송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아냈을 거라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독이 생각하는 뉴욕,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린 뉴욕은 어떤 뉴욕인가. 머티리얼리스트는 냉소주의자와 낭만주의자가 대화하고 또 약간의 다툼을 벌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이 바로 그런 도시죠. 뉴욕에서 살기 위해선 낭만주의자여야 합니다. 삶의 질이 낭만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뉴욕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건전한 냉소주의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뉴욕은 바로 그 놀라운 균형을 담고 있습니다. 감독이 말한 낭만주의자와 냉소주의자의 대화 혹은 균형이 곧 이 영화의 뚜렷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가장 낭만적이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냉소를 잃지 않고 있거든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도 어쩔 수 없는 속물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연출이 있는 거죠. 해리와 루시가 진지한 관계를 갖기로 한 후 해리의 아파트에서 함께 밤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어요. 루시는 해리와 포옹하고 키스를 하면서도 눈으로는 이 거대한 아파트의 내부를 계속 훑어보잖아요. 그리고는 침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파트는 얼마짜리냐, 이런 질문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처럼 이 영화는 다른 로맨스 영화였다면 당사자들끼리 입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을 그런 말들을 살짝 포장해서 밖으로 꺼내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해리와 루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봐도 그렇죠. 계산서를 한 번에 망설임 없이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짚는 걸 보고 좋아졌다거나, 밥값이 비싸면 데이트가 로맨틱해지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렇게 다소 속물적인 말들인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조차도 로맨틱하게 비춰진다는 거였습니다. 루시가 해리에게 우리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해리는 당신의 무형 자산을 보고 만나려고 하는 거다. 이건 좋은 투자이고 당신의 가치는 더 날카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매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단어들만 놓고 보면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쓰게 될 단어들이 아닌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런 말들이 다 로맨틱하게 들리고 있고 상대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 안에서는 진실한 사랑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것보다 날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만족감, 이런 게 더 큰 낭만으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세계를 그리는 게 이 감독의 의도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속물적인 대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셀린 송 감독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숫자로 이야기를 한다. 자동차도 집도 직업도 그렇게
평가한다. 한때 결혼은 더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거래였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혹은 진화를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인간을 상품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영적이고 신성한 사랑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솔직함이 머티리얼리스트를 과거의 로맨스 영화들과 구분짓는 또 다른 특징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냉소적인 태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죠. 지독하고 잔혹해 보일 정도입니다. 루시가 최근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고객, 하지만 뭐 하나 특출난 구석이 없어서 매칭에 어려움을 겪는 소피의 새로운 데이트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데이트에서 소피가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루시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오히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상사가 하는 말이죠. 이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리스크였다. 이 장면에서는 관객인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잔인한 상황까지 몰고 갔던 거니까요. 이후에 소피가 루시에게 하는 말들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잔혹하게 보입니다. 당신이 그 남자랑 나를 연결해 준 건 날 가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가 되었든 받아주기만 하면 넘겨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난 상품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다. 영화 전체를 보면 이 사건은 루시가 가져온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치로 평가하고, 그래서 그런 가치가 맞는 사람들을 매칭해 준 것이었고, 자신 또한 그런 세계관 안에서 해리와 만나고 있던 것인데, 여기서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점이 자신의 고객에게 아주 잔인한 상처를 겪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영화의 이런 냉혹한 시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루시는 해리의 다리에서 아주 큰 흉터를 발견하죠. 영화의 앞부분에 나온 동료와의 대화에서 뼈를 자르고 붙여서 키를 키우는 수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잡담처럼 나오는 게 있는데, 해리가 그 수술을 받았던 것이죠. 이때 해리가 수술 이후에 달라진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한테는 이 장면도 상당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키가 커진 후에 어떤 여자와도 만날 수 있었고 직장에서도 위치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의 설정상 저렇게 부자인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누구 못지않은 부자로 사는 그런 남자도 자신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 뼈를 자르고 재활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앞서 소피가 토로한 상처와 해리가 고백한 이야기가 모두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루시 자신은 소피가 그리 가치가 없는 상품이라고 여겼던 것이었고, 업계에서 유니콘으로 불릴 만큼 가장 가치가 높아 보였던 이 남자도 사실은 가치를 키우기 위해 투자를 했던 것이었고, 루시는 그동안 사람들을 숫자로 평가하다가 자신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평가했던 것이었고요. 해리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에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그런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도록 이 영화가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죠. 영화의 스토리는 이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라서 굳이 더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우 뻔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영화가 그 결론까지 나가는 과정의 연출이 흥미로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로맨스 영화의 설정을 해놓고 전혀 로맨틱하지 않은 말들과 상황을 밀어붙이는데 그런 줄타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셀린 송 감독의 리듬감이라고 할까 혹은 템포라고 할까, 그런 스타일이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전작인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계 배우 그리고 한국인 배우가 나온 작품이고 또 한국을 배경으로 촬영한 장면도 있었죠. 그때는 저는 이런 스타일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뉴욕을 배경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을 출연시켜서 촬영한 이 영화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래 지켜보고 기다리는 리듬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3명의 배우들이 있죠.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들이 모두 마블 영화에 출연했었던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이 영화에서는 지그시 바라보듯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흥미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셀린 송 감독이 계속 작품을 이어간다면 이런 연출이 할리우드의 다른 영화들과 비교될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